AI, ESG 교육 및 문제 해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요청으로 AI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부분을 추가로 다뤄준다.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저희 카페에 있는 동영상 자료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주는 과제를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ESG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ESG가 어떤 거라는 거. 새로운 기업 가치라는 거죠. 기업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됐는데, 이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 그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공익,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폐기물,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동식물의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공급망의 관리, 그리고 낭비 안전, 그리고 고객 신분 데이터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ESG에 대한 부분이었다. ESG에 대한 어떤 그 세부 항목들이었다. 그런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만 이제 다루고 숙제 한번 내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선생님들 숙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선생님들 숙제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수업 보드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버넌스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의 윤리 경영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이거 한번 조사해 보라.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게시판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와 그리고 SDG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ESG 타임라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파리 기후 협약 아래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책임이 더 강력해진 상황이죠. 2050년까지 1.5도 밑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과 넷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제로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넷제로는 이제 온실가스, 여러 다양한 온실가스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Z세대가 특별히 ESG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도 다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에 대한 우리 수업의 목표,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ESG 교육과 또 탄소 절감 실천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ESG와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또 그분들이 기꺼이 우리가 하려는 일에 동참을 해주시기로 했고 아마 다음 시간에 또 그 사장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과 이런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특히나 이제 ESG는 사실 투자자들 쪽에서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제 ESG를 어떤 투자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펀드인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ESG를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외 규제가 이제 원래는 2025년에 올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강화될 예정이었는데 약간 셋백이 돼가지고 근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ESG 쪽의 규제가 강화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2조 이상 기업들이 해야 되지만 사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부분은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받아들여 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거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ESG와 인공지능 우리 수업의 주제라 그랬죠. 인공지능은 ESG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만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보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편견된 데이터라든지 편향된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그 ESG에서 나쁜 영향도 미치지만 사실은 그 지구를 살리는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ESG,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음식물 폐기물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ESG에 환경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전 세계 탄소 배출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한 12%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한 분 초대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대표님 지난번 판교 사무실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대표님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이 대표님도 저희 그 ESG 교육과 탄소 절감 실천 활동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블루시스의 지승현 대표님을 소개할게요. 지 대표님.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저희 블루시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AI 솔루션 기업이고요. 현재 그 자체적으로 급식 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AI 솔루션이라고 하면 AI 공급망 관련된 그 효율화를 높이는 그런 AI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거기에 관련된 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발주나 뭐 납품 관리 그리고 그 재고 관리까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AI 공급망 솔루션이고 이를 이용해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급식에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면 뭐 품명, 규격, 단위, 뭐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그 각각의 규격별로 단가, 뭐 킬로그램 단가, 뭐 개당 뭐 얼마, 그 박스당 얼마 이런 그 단가 정보까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이거를 그 학교 영양 선생님 그리고 입찰하는 업체 그리고 또 거기에 공급하는 대리점들 또 거기에 판매원, 제조원까지 이런 업체들에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데이터를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대구랑 여기 판교에 사무실 각각 있고요.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 내용들입니다. 요 블루시스 마켓이랑 블루시스 ERP 그리고 블루시스 데이터 이런 거고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식약처의 블록체인 기반 식품 안전 데이터 플랫폼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식자재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작년이랑 올해 이어서 그 AT라고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같이 그 빅데이터 거래소의 혁신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름이 아이급식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급식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이따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요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먼저 요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따가 추가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태수 대표님 시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예, 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 회사 일단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ESG와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뭐 제조사 뭐 이런 그 판매원, 대리점 이런 업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각 학교에 영업사원들이 종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나씩 학교별로 이렇게 그 전달하는 그런 구조고 또 업체들끼리 발주할 때도 이렇게 팩스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ESG 포인트로 저희가 이런 그 예를 들면 그 풀무원 같은 데는 이런 인쇄 자료를 1년에 이게 뭐 학기별로도 만들고 연간으로도 만들고 매월 또 행사지를 또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서 인쇄하는 비용이 몇 억이 됩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이런 업체가 최소 200여 개 이상 전국에 있고요. 그러면 200여 개가 아니고 하여튼 더 되죠. 훨씬 더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자료를 인쇄하고 이거를 또 영업사원들이 차를 운행해서 이거를 하나씩 학교에 갖다 주는 이런 거를 그 저희가 ESG 포인트 지표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그 객관화된 지표로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요 팩스를 보내면 이렇게 종이로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같이 지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를 저희가 디지털 전환하고 동시에 AI로 자동화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에 아까 그 많던 그 유통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좀 역할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련해서 업무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해서 그 공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저희가 저희 그 회사 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는 저희가 푸드 데이터 플랫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쿠팡,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그 데이터 기반의 이런 그 AI 플랫폼으로 저희가 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솔루션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그 이런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요즘에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해줘, 아니면 뭐 판매 데이터 뭐 분석해줘, 아니면 재고가 얼마나, 이거 판매량에 따라서 재고가 얼마나 이게 적정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이렇게 AI가 답변해주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식약처 개발했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자료는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에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됐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에 그 오프라인에 종이 자료를 인쇄하고 이거를 하나씩 각 학교로 배포를 하는 이거 이런 그 차량 운행해서 학교로 가서 그 각 업체별로 수백여 개 업체들이 각 업체별로 각 학교를 다 다니면서 이거를 전단지를 전달을 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표로해서 이거를 탄소 포인트화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이태석 대표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음식물 폐기가 또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급식실에서 이거를 그 비료로 쓴다고 그냥 가져갔었답니다. 무료로.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 그렇게도 안 하고, 학교에서 비용을 한 달에 최소 몇십만 원 이상 이거 폐기물을,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뭐 매달 그 몇십만 원 이상, 뭐 큰 학교는 뭐 100만 원 단위 이상이죠. 그렇게 해서 치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장비 데이터랑 연계해서 이거를 또 데이터화해서, 저희는 원래 식재료 공급망에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급식을 하고 나서 이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같이 해서 저희가 지표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 좀 추가로 저희가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게, 그 학교 급식은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이 되게 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그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예를 들면 한 달씩 이렇게 남아서도 학교에서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먹고 뭐 유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저렴하게 그 제조사들로부터 매입을 해서 이거를 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학교 급식에서 검증된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판매하는 것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사실 이번은 아니고 좀 약간 되긴 됐는데, 현대차에서 그 새로 나온 그 전기차인데요. 이게 기존의 현대차에서는 이 포터가 한 20년 이상 이게 한 번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이게 예전에 경유차나 이런 거는 다 폐지가 되지만 이렇게 친환경 전기차로 완전히 풀 체인지로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 새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 차량을 학교 급식에 도입을 해서, 학교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차량이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이게 냉동실에 계속 이렇게 냉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동도 계속 켜놔야 되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 매연 문제도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이 콜드 체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식품 그 공급할 때 그 차량이 학교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온도 관리나 이런 뭐 습도 관리나 이런 데이터를, 지금 기존에는 타코미터라고, 이것도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이런 그 온도 관리가 원래는 이게 그 제대로 이렇게 검수하고 이거를 과정을 그 트래킹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전기 차량에는 이게 여기에 컴퓨터가 탑재가 됐고, 이게 센서 데이터나 이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올라가는 형태로 차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휴를 해서 이거를 학교에 저희가 학교 납품할 때 저희가 업체들을 통해서 같이 차량을 공급도 하고 이 데이터 콜드체인 데이터 관리도 같이 하는 형태로 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ESG가 환경부에서 ESG에 대한 탄소 거래권을 획득하는 사업으로 이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탄소량을 얼마를 줄이면 그만큼 돈으로 저희가 환산해서 이거를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기존에 얼마나 이 환경에 그 피해가 있었는데 이거를 얼마나 개선했다라는 게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지표로 정량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이게 이제 검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전기 차량은 기존에 학교 급식은 딱 매일 아침에 차가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게 급식이 이루어지니까 이 기존에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게 딱 정량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요건데요. 지난번에 혹시 그 이정민 대표님이라고 그때 한번 ESG 강의할 때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런 그 감축 사업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의 커넥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차량 주행거리와 배터리 충전량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이거를 탄소 거래권에 바로 연결해서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요 현대차, 사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좀 그 시장에서 충전소 문제나 이 배터리 그 수리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거를 저희가 좀 대량으로 단체로 해서 좀 저렴하게, 훨씬 저렴하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차에 대한 그 장점도 다 취하면서 이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 감축 사업으로 저희가 확장해서 이거를 탄소 거래권까지 저희가 같이 운영해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대표님, 그때 그 유통기한 다 돼가는 식자재를 네. 좀 싸게 파는 그런 사업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당시에 그 학교가 전부 다 이렇게 갑자기 다 휴교를 하니까 학교의 급식 업체들이 재고를 전부 다 떠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매를 못하고 창고에 이렇게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업체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그 저렴하게 저희가 매입해서 이 유통기한이 짧은 거를 저희가 저렴하게 또 팔았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학교 급식실에 영양사 선생님, 뭐 조리사님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일반 구매자들도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 사실 프로그램 사업에 저희가 좀 집중하느라 그거를 확장을 계속 못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재료 유통 판매 플랫폼으로 저희가 확장하는 계획도 있고, 지금 다시 이제 그런 그 제조사에서 그런 유통기한이 좀 임박한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를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건너뛴 게 있어가지고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부자들이 하는 일 중에 그 기빙 플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는 거죠. 부자들의 오블리주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본받아 가지고 우리 그 나라 스타트업 부자들도 자신의 재산을 절반 이상 기부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ESG 가치 경영하고는 조금은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는, 물론 이것도 사회적 책임은 맞는 거죠. 자신의 절반을 사회에다 환원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첫째, 컨셔스 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셔스 패션. 이건 뭐냐 하면은 컨셔스는 이렇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옷을 만드는 과정 전체에서 친환경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옷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비건 패션. 여러분들 비건 패션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죽이나 모피 같은 그런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패션이 비건 패션입니다. 비건 아시죠? 채식주의자. 그리고 업사이클 패션. 그리고 또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무역. 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공정무역은 뭐냐? 제값을 주고 선진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선진국 기업체들이 제값을 주고 원재료를 사온다, 이런 뜻이에요. 시어버터, 이거 화장품 원료인데 이런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그 노동 착취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해오다가 이제 그렇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정무역이란 것은 개발도상국 농가에서
막 착취한 그런 덤핑 가격이 아닌 먹고 살 수 있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서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공정무역이에요. 예, 커피라든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이제 또 공정무역이 상생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는 진도, 대파 이런 맥도날드 나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공정무역이란 그런 뜻이다. 여기 이제 우리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이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카카오 농장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생경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생경영. 아까 얘기 드린 한국 맥도날드, 그리고 이제 CJ, 뭐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데서 이제 협력사 또는 원재료를 사는 농가들에게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책임의 하나의 트렌드로, 하나의 이제 그걸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과 ES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기업이란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예,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 예,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어떤 그런 중간에 있는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목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고 수단은 영업 활동이에요. 생산 및 영업 활동. 그런데 사회적 기업도 사실은 기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잘못 알려져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은 정부 돈만 축내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사회적 기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모든 그 어려운 부분,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 요즘은 소셜 벤처로 이제 확장된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정부 지원 사업만 기대서 이렇게 자생력이 없는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소셜 벤처라는 개념이 지금 경기도 사회적 기업 그리고 ESG 경영 뭐 여기 경기도 사회적 기업 연구소에서 한 내용인데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급부상한 ESG를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을 이미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경제기업인데요. 그렇다면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는 어떻게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어벤업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 교육과 업사이클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쓰레기를 회수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용성이 있어서 버려지지 않고 계속 쓰일 수 있는 그런 업사이클 상품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회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엑스배너는 그냥 보통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조명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조명이 또 의미가 있긴 있어요. 엑스배너가 각각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조명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아이템이라든지 교육과 함께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고 네, 저희 행복한 아침 독서는 독서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들로는 책이 필요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책 기증과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책방 사업은 동네 책방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문화를 형성해가고 커뮤니티를 이뤄가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에 담겨있는 가치와 행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누구나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개선하며 ESG 경영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하여 포장하고 이를 각 식재재라든지 매장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그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되어 있고 인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업들은 사실 그런 인프라 구축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크진 않지만 작게라도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회사 이사는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 여성 이사가 4명이고 남성 이사가 3명 구성되어 있고요. 근로자 대표와 또 수혜기관 대표, 직영농장 대표들이 같이 이사에 참석하고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SVI 평가를 통해 경영을 공시하고 있고 이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ESG 평가를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익기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부는 진정 투명하고 성실한 회사로서 한 단계 더 격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민주적 의사. 자, 좀 전에 영상에서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 3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 회사고, 또 다른 하나는 독서 교육을 하는 회사고, 또 다른 하나는 농업 회사인데, 이제 각각 그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 문제,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저런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비슷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나도 저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은 채팅창에 아니면 마이크를 켜서 얘기해도 되는데. 예. 자,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조사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ESG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체가 ESG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은 ESG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벤처 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벤처 기업은 뭐냐면은 기업가가 이제 제가 이거 한마디로 딱 했는데 돈도 벌고 세상도 좋게 만드는 똑똑한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벤처 기업은. 그래서 일반 벤처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혁신성, 모험성을 두고 어떤 수익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벤처 기업, 소셜 벤처는 사회적 혁신성은 띄지만 사회적 가치를 많이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돈도 벌고 세상도 좋게 만드는 똑똑한 기업이다. 이 사회적 벤처 기업에 대해서 요즘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고 이런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투자를 혹시 무슨 투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그런 투자를 어떤 투자라고 하는지. 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ESG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임팩트 투자라 그럽니다. 임팩트 투자. 네. 그래서 임팩트 투자 기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상에 이런 가치 투자, 네, 임팩트 투자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이런 사회적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를 임팩트 투자를 합니다. 예.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한번 보고. 예, 처음으로 가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임팩트 투자 요 다음에 나옵니다. 임팩트 투자. 임팩트 스퀘어네. 근데 임팩트 스퀘어는 회사 이름이고 이렇게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투자를 바로 임팩트 투자를 합니다. 소셜 벤처의 통합 성장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예. ESG. 예. 그래서 또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는 임팩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AC인데 AC 600개 이상의 소셜 벤처를 육성했다 하네요. 성수동에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성수동이 또 이런 임팩트 투자의 성지가 되고 있어요. 예. 쓰레기가 전 세계 생산 식량 중에 약 40%가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쓰레기로. 그 중에는 식탁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버려지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예. 버려지는 것 중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율이 약 10% 정도 된답니다. 10에서 12% 정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0%에서 12% 정도 된답니다. 자,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메탄이라는 게 발생되거든요. 메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100년 기준으로 한 28배 정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여기 CO2e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가 종류가 많잖아요. 온실가스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마다 이산화탄소로 이퀴벌런트, 이산화탄소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면은 메탄 하나는 이산화탄소 28배나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온실가스, 뭐 메탄이든 이런 온실가스들이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들이 얼마나 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단순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CO2e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게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퀴벌런트. 그래서 CO2e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 저런 뜻이구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이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의 한 6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여기 제가 온실가스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막 많이 뒤져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CH4는 메탄이잖아요. 메탄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가? 폐기물, 농업, 축산 이런 데서 발생. 매립지. 그리고 뭐 N2O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는 주로 어디서 발생되는가? 그리고 또 육부로항 이런 건 주로 어디서 발생되는가? 에어컨, 냉매 이런 데서 발생.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를 일로했을 때 다른 온실가스들은 얼마나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 했을 때 메탄은 28배, 아산화질소는 265배, 육부로항 같은 경우에는 23,000배. 예, 그래서 나머지 온실가스들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영향을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거죠. 근데 이 대부분 다 어디서 발생됩니까? 산업화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데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국물 있는 요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분리 배출은 잘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나온다. 그리고 버려지는 농산물이 13억 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얘기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푸드 업사이클링이에요. 푸드 업사이클링.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버려지는 빵 조각으로 맥주를 만든 회사예요. 토스트라는 맥주를 만들었어요. 푸드 업사이클링. 맥주도 맛있고 너도 먹고. 예. 예, 예.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못난이 감자를 감자칩으로 만든 청년들 제품이에요. 이걸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푸드 업사이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타트업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어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씁쓸한 면도 있어요. 자, 맥주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맥주박은 맥주 양조 과정에서 나오는 메가를 이제 그 물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푸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어요. 영양제라든지 에너지바라든지 빵이라든지. 네. 그리고 푸드 업사이클링도 하고 또 사료 퇴비로도 쓰고 소 돼지들의 사료 퇴비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소재로도 쓰고 이런 것들이 푸드 업사이클링이다. 맥주 찌꺼기 가지고 하는 맥주박. 커피박이라는 것들. 커피 찌꺼기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커피박이라고 합니다. 네, 맥주박, 커피박. 네. 그리고 이제 또 대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육. 대체육은 대개는 이제 식물을 가지고 고기 맛을 내는 거를 이제 대체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고기를, 육류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탄소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그래서 식물, 콩이라든지 식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예, 이런 고기 맛이 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대체육 사업이라는데, 굉장히 성장성이 높고 앞으로 각광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unlimited.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unlimited와 고기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여성분이 사장님이시더라고. 지구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농가들의 이런 못난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미국 출장에서 이 식물성 버거 맛을 보고 이런 멋진 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 외국 회사들의 다양한 푸드 업사이클링 사례, 아까 얘기 드린 토스트 에일, 그리고 또 리그레인드, 아까 그 맥주, 이런 회사들 있죠.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공비지 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 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폐식용유를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에너지로 만드는 회사. 예. 자, 이것은 먹는 거를 업사이클링, 푸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에너지로 하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해서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에탄올 이렇게 해서 일본 같은 데는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에 나오는 식품들을 모아서 발효시킨 다음에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 수분을 제거해서 고형 원료, 고체 원료를 만드는. 그리고 또 음식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사료나 퇴비로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2단계 업사이클링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서 이 회사는 바이오 소재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예, 보이시죠? 그래서 ESG 교육 문제 해결 지도사 수업 보드 해서 제가 QR코드를 이렇게 띄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 보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잠깐 끄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윤리 경영 실패 성공 사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QR코드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조사한 윤리 경영 실패 성공 사례를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수업이 너무 일방으로 하면은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고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막 책상에 엎드려서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때 굉장히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걸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지금 윤리경영 성공 사례를 보드로 들어오셔가지고 각자 한 것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남길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제목란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창은 띄워놓고 제가 저기 뭐죠?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올리신 거 한번 볼까요? 이주연 선생님은 윤리경영 성공 사례, 유한 킴벌리, 풀무원, 네. 실패 사례는 남양유업, 또 뭐 이연제약, 예. 자, 이런 거를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한테 답을 받아가지고 또 크로스 체크를 좀 많이 합니다. 크로스 체크를.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 이거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사례조사라고 다른 숙제인데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또 올리셨네요. 예, 이미경 선생님. 이거는 미리 하셨구나. 이미경 선생님은 미리 푸드테크 스타트업 조금 이따가 오늘 숙제 주는 건데. 자, 여기 또 어떤 분은 올리셨는데 이름을 안 쓰셨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걸 한 건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좀 써서 올려주라 내리고 다시 그렇게 부탁하는 편입니다. 이민경 선생님 남양유업 갑질 욕설 10회 사례 그리고 성공 사례는 예, 포스코를 했네요. 최지은 선생님은 예, 지금 3분, 김정혜 선생님 4분, 예. 자, 4분 정도만 지금 이렇게 올리셨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 요 사이트 제가 이제 QR 코드 아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URL도 복사해서 저희 채팅창에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URL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이제 하고 나면은 이게 쫙 남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남이 한 것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 한 거에 대해서 또 힌트나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실 수 있죠. 그 좀 전에 영상으로 본 푸드테크의 분야는 이렇게 이제 IoT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농업 기술 이런 것도 있고 또 앱 서비스, 딜리버리 같은 거, 저기 뭐죠?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배달,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 그다음에 식품 가공, 또 식품 안전, 또 스마트 주방,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그런 그 대체육 이런 거, 또 식품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푸드테크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는 100억으로 치닫고 있죠. 이 100억이 인구가 100억이 되면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요. 식량이 절대적으로. 예. 자, 보이시죠? 푸드테크에서 이제 푸드테크 기업하고 전통 기업하고는 푸드테크 기업은 돈도 몇 푼 못 버는데 마켓컬리 같은 거 이거는 다 적자인데 근데 그냥 오랫동안 식품 기업들 한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요. 이거는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근데 여기 뭐 그린앱스 이런 데 다 망했어요. 마켓컬리도 망하고, 예,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또 논의 건데 이 식품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게 이게 국가에서 오너들이 이렇게 주식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장난 못 치게 하면은 이 식품 회사들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격이 세죠. 뭐 삼양라면 만드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 때문에 엄청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식품 회사들에 주목하시라. 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푸드테크 기업의 이제 중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요게 이제 신세계 푸드에서 만든 거예요. 얘들이 발음을 베러미트라 하더라고요. 베러미트. 이거 신세계 식품에서 개발해가지고 미국에도 팔고 있고, 아까 그 저기 대체육 이름 뭐였죠? 언리미티드. 그것도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베러미트. 이것도 이제 미국에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미국 제품 같아요. 영어로 뭐 다 돼 있고, 예, 영어로 다 돼 있고, 이마트에 가면 판답니다. 자, 이거 들어보셨어요? 3D 푸드 프린팅? 음식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디저트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는 제가 많이 봤고 그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저트를 자기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다 뭐 이럴 때 그 어떤 3D 프린팅으로 이 세상에 없는 완벽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저트나 케이크를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푸드 프린팅이라는 거는 3D 프린팅 기술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뭐 맞춤형 영양식품이라든지 뭐 대체식품 뭐 이런 데서 앞으로 뭐 저는 아직까지는 디저트 쪽에서 이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음식을 3D 프린팅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식품 안전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아까 그 지승현 그 어디죠? 블루시스 지 대표님이 얘기했죠. 콜드 체인 시스템. 네. 그래서 신선하게 음식을 이제 배송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무조건 막 그 꽁꽁 얼려가지고 막 차갑게만 해서 배송하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맛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도 신선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콜드 체인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콜드 체인 시스템을 쓰면은 결국은 폐기되는 음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폐기된 음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ESG랑 연관이 되고 또 콜드 체인 시스템에 있어서 핵심이 아까 그 지승현 대표 얘기했는데 전기차. 앞으로 학교에서 디젤차로 음식물 배달 못하게 할 거예요. 왜? 이 콜드 체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끄면 안 되잖아요. 시동을 끄면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계속 켜놔야 되니까 시동을 안 꺼. 근데 학교 가서 디젤 그 차가 시동을 그 음식물 식자재 학교 식당에 옮기면서 그걸 계속 켜놓거든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 식자재 이쪽 분야로 전기차로 이제 전기차 플러스 콜드체인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게 될 거다. 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스마트 주방 시스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모든 주방 기기가 IoT로 통제된다는데 이것도 ESG랑 관계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최적의 온도로 조리를 하고 조리 시간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원격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장고 안에 음식의 어떤 수명 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야 오래된 음식이 뭔지 알려줘. 그러면은 맨날 없애는 버리는 그런 걸 줄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스마트 주방 시스템.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영상에 보면 푸드테크 그러면서 로봇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푸드테크 그러면은 로봇으로 뭐 음식 만들기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로봇으로 음식 만드는 거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체육이라든지 콜드체인이라든지 또 스마트 주방이라든지 푸드테크 분야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음식을 만들면은 첫째 안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뭡니까 효율도 좋고 그래서 근데 하나 문제는 돈이 비싸죠. 로봇이 안전한 대신에 우리 이제 학교 식당에 보면은 저기 뭐지 주방 아주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튀김기 굉장히 싫어요. 뭐 안전사고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튀김 같은 거 같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로봇으로 하면은 안전하고 또 뭐 음식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 맛이 변하지 않고 이런 게 있죠. 자. 제가 그 카페에다가 그 ESG 도전 골든벨이라는 PPT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전 골든벨 그 PPT를 활용하셔서 ESG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 골든벨 수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지은이 선생님 도전 골든벨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 그렇죠. LED 전광판이 그 앱 이름이 LED 전광판.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영상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영상은 뭐냐면은 제 지인이죠. 이 사장님이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이렇게 이제 자기 돈으로 이 솔라 패널로 물도 정수하고 그 다음에 빵 공장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을을 솔라 패널을 가지고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태양광 발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하나의 작은 어떤 시설을 만들어줬어요. 마을 시설을 작은이 아니라 마을 이렇게 막 그 빵 공장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서 무려 본인 돈 10억 1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디오피아에. 그래 이제 그 이후로 이분 사업이 좀 힘들어지고 ODA 펀드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ODA? ODA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자금 지원해 주는 그걸 ODA 펀드라고 그래요. ODA 펀드. 그 ODA 자금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장님을 이렇게 어떤 좀 기운 나라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자발적 탄소 배출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든지 또 월드뱅크 같은 그런 기관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꼭 3년 또는 5년 만에 자본이 회수되지 않고 20년씩 걸리더라도 그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ODA 펀드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부와 돈을 3대 7로 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사업체가 3을 내는 거는요. 자기 인건비나 이런 거로 다 틀어보기 때문에 사업체가 실제로 돈을 내는 건 없어요. 정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 영상은 그냥 넘어가고요. 영상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 이름이 장규하 사장님인데 회사 이름은 TNC 코리아고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 마을 하나를 태양광으로 하는 이게 썬빌라라 합니다. 썬빌라. 그래서 이건 단지 태양광으로 뭐 물만 파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썬빌라 프로젝트인데, 예, 썬빌라는 태양광 발전, 정수 시스템, 농장, 작업장, 교육 및 훈련, 보건 및 위생 마을 하나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수준에서는 엄청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나이지리아에 이렇게 이제 선빌라 프로젝트 처음에 이디오피아에 했던 거에 뭐열몇 배라나 16배 이디오피아에 했던 거 16배 프로젝트를 작년에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업을 같이 했던 동업자분이 월드뱅크 감사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뭐라 그러나 이제 홀드 됐어요. 홀드. 너무 이렇게 이제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운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아까 선빌라 관련된 이런 이제 이분이 그 나이지리아 동업자야. 월드뱅크 감사관으로 가신 분. 아까 그 장교화 사진. 이 사람은 그 나이지리아에서 있잖아요. 나이지리아의 독립 그 영웅 가문인가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코이카가 우리나라 한국국제협력단인데 한국의 ODA 펀드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링크를 다 붙여놨거든요. 그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은 인천 송도에 있는 개도국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이에요. 자, 월드뱅크.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나랑 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펀드들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잘 활용하면은 저희 자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드린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돈을 같이. 근데 사실 중소기업은 자기 인건비 같은 거로 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자금으로 해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ESG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이런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포용적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아시죠? 할당 기업체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허용된 거 이것을 allowance라고 그래요. 영어로 allowance, 카본 allowance 허용된 것보다 적게 배출하면은 이제 감축된 거를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기업이 뭐라 그랬죠? 테슬라라 그랬죠. 테슬라. 테슬라는 차 팔아 버는 돈보다 이 탄소 배출권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았는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점차 올라갈 거다. 왜냐? 이제 탄소 국경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올라갈 거다. 그런데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발적 탄소 배출권. 이건 뭐냐면은 주로 탄소 배출을 할당을 받는 회사들은 석유화학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또 항공 회사라든지 이렇게 주로 그런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700개 좀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런 시멘트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할당 업체예요. 이 할당 업체는 자기가 할당량만큼 해야 되고 만약에 더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내야 돼. 남한테 그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정부한테 이 회사들이 땡깡 피워가지고 이때까지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이제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자발적 탄소 배출권은 뭐냐면 그런 할당업체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는 그런 할당업체가 아니잖아요. 학교도 할당업체가 아니야. 아파트도 할당업체가 아니야. 이 할당업체, 병원도 할당업체가 아니야. 최미 선생님 계시나요? 병원도 할당업체가 아니야. 그런데 이 할당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또는 비정부 단체들이 어떤 산림 녹화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등등으로 실적을 인정받아서 배출권을 가지는 것을 바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 해요.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100배가 성장된다잖아요. 100배. 앞으로 100배. 자, 이렇게 제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 규제 탄소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자, 정리를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또 아까 그 지승현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오프라인 모임에서 외부 감축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외부 감축 사업.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은 국제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할당업체가 아닌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이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하면은 그거를 외부 감축 사업이라고. 외부 감축 사업. 이거를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장려한다는 얘기죠. 자, 자발적 탄소 배출권 사업 모델 주로 나무 키우고 태양광, 뭐 이런 겁니다. 주로 나무, 태양광. 그래서 제가 이제 선빌라의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나오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약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 탄소 배출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6천, 이 계산합니다, 계산. 그래서 6천만 원을 가지고 이 10억이 투자됐다는데 6천만 원으로 10억 투자한 거를 회수를 하려면은 한 20년 걸리나요? 20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업은 20년 만에 자본이 회수되는 거는 사업성이 없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드뱅크라든지 뭐 GCF라든지 ODA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걸려도 되는 거야. 예.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자기네 나라 앞으로 최고의 수출 상품이 될 거다라고 아프리카 정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로 쿡스토브라는 게 있죠. 쿡스토브.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음식을 조리할 때 메탄이나 소똥이나 아니면 나무를 떼지 않고 이런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면은 메탄을 뗐을 때, 소똥을 뗐을 때, 또 나무를 뗐을 때보다 탄소 배출이 얼마나 절감된다라는 거를 계량화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코코 네트워크예요. 코코 네트워크. 이 쿡스토브에 대해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저기 우간다 여성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뭐지? 저기는 지금 수술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제가 뭡니까? 블로그로 쓴 코코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제가 이제 그 블로그 쓴 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코코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바이오 에탄올을 떼는 거예요.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그 여성들한테 바이오 쿡스토브는 다 무료로 줘요. 코코 네트워크스가 탄소 배출권 팔아서 번 돈으로 쿡스토브는 여성들한테 무료로 주고 여성들은 이제 정해진 곳에 가서 쿡스토브를 충전하는 거예요. 바이오 에탄올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각 집집마다 얼마만큼의 바이오 에탄올을 썼다라는 게 디지털화되고 계량화되는 거죠. 그 숫자를 인증을 받아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일본의 이토츠 상사에서 사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쿡스토브를 사서 여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탄소를 줄인다는 그 아이템을 잘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바이오 연료를 쓰는 가정을 확대를 하는 거야. 투자하지 않고. 투자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쿡스토브 판매하는 그런 주유소 같은 것만 투자를 하고 쿡스토브는 자기들 돈으로 안 사고 탄소 배출권을 사서 가정에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꿈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게 우리 저랑 같이 ESG 수업하고 탄소 절감 실천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에 음식물 대비기를 사주고 싶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로 40%를 감축해야 돼요. 2030년까지. 근데 이 2018년 대비로 40% 감축하는 우리 목표를 도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9번째예요. 중국 1등이야. 중국이 전 세계 CO2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 3분의 1.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첫 번째 팩트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 상황에서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우리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발적 할당업체가 아닌데 탄소 줄이는 활동을 하면은 그게 자발적 탄소.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외부 감축 사업은 뭐냐? 비슷한 건데 자발적 탄소 배출권은 국제적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외부 감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인증기관, 환경부가 인증하는 그런 표준협회라 이런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감축 사업은 일단은 먼저 주관기관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업도 외부 감축 사업이 되는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감축 제도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할당업체 외부, 현대자동차 외부,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상세 배출권이라고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외부 사업 감축 제도라는 게 자, 외부 사업 감축 제도의 승인 기간 먼저 이런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의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배달을 할 때 또 무슨 탄소를 줄인다든지 또 산림 녹화, 농업 분야 그리고 발전 그리고 해양에서 우리가 이제 또 재밌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폐기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줄이겠다라는 걸 먼저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고 나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먼저 승인을 해줘야 된다. 여기 이제 흐름도가 있어요. 외부 감축 사업자들이 먼저 주관기관에 정부에 승인을 먼저 받는 거야. 그리고 외부 감축 사업을 이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어떤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는 거예요. 표준 뇌파라든지 이런 데서 인증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팔 수 있어. 이게 바로 외부 감축 사업 추진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허들이 먼저 외부 감축 사업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그러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인 기간과 인증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혼자서는 못하고 협력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부 감축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너지 효율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자원순환 및 폐기물 감축 사업, 그 다음에 농축수산 분야의 어떤 메탄 절감 사업, 수송하고 모빌리티 분야, 또 탄소 제거 이런 데서 외부 감축 사업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에너지 관리 솔루션, 공장 전력 사용 최적화 이런 것들이 에너지 효율 사업. 이거 하면은 좋은 게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또 외부 감축 사업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권도 생기고 또 융자도 받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잘 안 해. 사장님들이 잘 안 해.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좋은 게 있어. 너한테 돈이 되는 거야.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이 태양광 설치하는 거 이것도요. 엄청나게 돈이 돼서 그 사업이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외부 감축 사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줄인다든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것도 외부 감축 사업에 해당된다. 이거 다 탄소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외부 감축 사업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하고 모빌리티 분야에서 배달 같은 거를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친환경 물류, 라스트 마일은 창고에서 소비자 가정까지 배달하는 거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래서 이렇게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차량 공유라든지 경로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물류 쓰는 것도 외부 감축 사업에 해당돼요. 이게 다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것은 굉장한 기술인데 돈도 많이 들고 포스코 같은 데서 하는 거.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친환경 건축 자재 또는 블루카본. 이게 뭐냐? 블루카본이 뭐냐? 연안 생태계 복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연안에 있는 이런 생태계를 복원하면은 이거 해초, 이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잘 흡수한대요. 바다가 바다에 있는 이런 식물들을 좀 잘 이렇게 살려가지고 탄소를 제거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고요? 블루카본. 친환경 딜리버리 시스템, 그게 뭐라고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자, 용어를 몇 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피곤하네요. 저도 새벽에 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